아침 또 점심까지 두 끼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2026년 대입 미대 면접 대비반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이론 및 기출 문제와 모의 면접 이런 내용 순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고요. 윌비스 여기서 국정원하고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 대기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면접이 제가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1박 2일 합니다. 1박 2일. 거의 이틀 동안 합숙 면접도 하고 밥 먹는 것도 면접에 들어갑니다. 밥을 제대로 먹는지, 자세가 좋은지, 또 저녁에 술을 먹여보고 술 취해가지고도 자기 정신을 놓지 않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지, 저녁에 술 먹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또 세수를 깔끔하게 하는지, 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어떻게 자는지, 이런 것까지 전체가 다 면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학생들은 대부분들이 잠깐 자기가 면접관에 앉아서 대화하는 그것만 면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권총을 차고 대통령 옆에 서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돌아버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또 외국의 정상이 대통령이 왔는데 권총을 가고 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되면은 국가 간의 외교 문제나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또 흐트러지지 않을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1박 2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어려운 면접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고 있으신 분도 있고 별로 이상한 사람들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20년 국정원 들어가는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경력직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45살도 갑니다. 경력직으로. 그런 아이들도 가고 20년을 가르쳤는데 거기는 하루 종일 합니다. 면접 아침 7시 40분에 모여서 저녁 6시까지 면접합니다. 또 마찬가지인 거죠. 면접이 한 6가지 패턴이 있는데 5만 면접 다 하는 거죠. 5만 면접 다 하고 마찬가지 밥 먹여보고 또 잠깐 자유시간 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있어 대기하는지, 잠깐 또 나가서 담배를 피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은 남자들은 담배를 피는데 자세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죠.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면접은 정말 쉽습니다. 한 5분, 10분만 잠깐 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그걸 가지고 사람의 평생을 살아온 거, 아이들이 20년 살아온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 맞느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부하는 거는 20년 동안 한 거, 시험도 수능도 치고, 학교 성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많은 준비도 있고, 많은 과정들을 거치는데, 잠깐 면접 한 10분, 5분 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고 점수를 주고, 또 그게 합격에 당락의 결정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외국은 거의 이런 시험 없어요. 많은 부분들이 인터뷰거든요. 면접입니다. 경력자도, 직장인도 거의 다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그 사람 시험 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대학 나왔다면 끝난 거지. 그 사람 가지고 국어 성적이 어떤지, 수학을 잘하는지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면접까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관적이라 보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20년을 열심히 가르쳤고, 또 제가 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면접관으로 또 많이 갑니다. 공무원들 면접도 하고, 어떤 사람들 군에서 투스타로 예편했는데 또 공기관에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제가 면접 가보면은 나이 60이 돼도 면접 오면은 떨고 답변 잘 못해요. 사실은 자기 경험 많아도. 그런데 그런 부분 사람들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좀 노하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 가지고 제가 2006년부터 비즈니스 정보 전략, 총수 없는 정보 전쟁, 국가 정보학 이런 책들을 제가 한 280권을 썼습니다. 교보문고에 있는 책만 280권이 넘습니다. 면접 관련 책을 제가 한 150권 썼습니다. 150권 넘게 썼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대학이라든지 기관들 이런 데도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오랫동안 뭐 수만 건의 인터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는 민진규는 다 저밖에 없습니다. 책도 저밖에 없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그 책 목차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면접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뭐 작품의 주요 질문이라는 게 뭔지, 저도 제가 미술 전공이 아닙니다. 미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알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알 수는 없는데, 면접이라는 게 뭐고, 면접관들이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 그런 거는 제가 좀 잘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오랫동안 저도 좀 살은 인생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그 예술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단체 그 총연합회 거기에 지금 한국예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문화예술사업단장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단체장들의 미술협회장이라든지 서예회장이라든지 조각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난 거죠. 많이 만나고 자문도 해주고 또 갤러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나름 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대학 입시에서 나오는 면접 질문의 유형들이라든지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들, 대학의 면접을 진행하는 목적, 또 수험생의 고민과 면접관의 인식, 나는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잠깐 귀찮은 그 면접에 나와서 돈도 안 되는 면접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잠깐 앉아 있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수험생이 또 면접관을 판단하는 이런 생각들, 제가 많은 부분을 면접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이거든요. 면접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답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면접관한테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만족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접관은 지금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감히 서울대 교수를 누가 평가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감히. 또 젊은 아이들이 부모가 어떻게 당신도 서울대 교수도 아닌데 내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금 최고의 학부에서 교수를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 감정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 지금 기분도 조금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입장 이런 부분을 이해하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또 면접관들도 일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신도 아니고요. 솔직하게 신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20년 30년 전에 고민했던 부분 같은 감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었다고 이미 벌써 잊어버렸어요. 이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애들 입장이 아무 절박하지 않은 거죠. 이미 나는 지나갔으니까. 과연 자기의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교수들이 하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의 꿈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고 또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지만은 사실 좋은 대학 나온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렇거든요. 학생이 자기가 진짜 딱 코드가 맞는 가서 보니까 너무 교수님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사람과 같이 한 4년 정도 공부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되는 학교를 스스로 선택해 가는 게 맞거든요.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옛날처럼 간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문계라든지 일반 학과 같으면 간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예술계는 실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서울대 나왔다 해서 미술이 그림이 1,000만 원 받고 이대 나왔다 해서 그림이 300만 원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미래의 가치가 중요한 거죠. 예술은 특히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간판에 휘둘린다는 얘기죠. 간판에. 사실 인문대에 있는 교수들이 뛰어나다고
100% 학답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뭐, 굉장히 종합적이라는 거죠. 실기 능력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론적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복합적으로 가서 어떤 특정 대학들의 교수들이 앉아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서울대에 있는 교수들은 인품도 뛰어나고 이론도 뛰어나고 실기도 뛰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들 좀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좀 다양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의 내용들은 일단 면접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 사실상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을 만나는 게 다 면접이거든요. 누구든 만나면은 면접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19살, 20살 밖에 안 되는 청년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또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아마 인생 그 100살까지면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교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는데, 이랬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또 그 사람들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면은 즐겨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성향에 맞춰줘야 되고, 내가 싫다고 피한다고 인생이라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계속 끝까지 부모가 케어할 수 없거든요. 40, 30대에서도 애 챙길 수 없잖아요. 내 인생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된다면은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계속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케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 면접들이 하는 주요 질문들이 뭔지, 또 미대에서 전공별로 하는 질문들이 뭔지, 면접 대비 전략, 또 바람직한 면접이라는 게 뭘까, 이런 데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면접. 사실상은 미대에서는 작품 실기 가지고 거의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사실 그 작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철학이라든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지 작품 따로 지식 따로 철학 따로 이렇지 않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교수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 파악입니다. 저도 사실 걱정스러운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책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이 얘기하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존경할 만한 어른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서울대 총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고개 숙이고 지나가면서 저분 인품도 정말 멋있고 얼굴도 저렇게 인자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목사라든지 중이라든지 신부들이라든지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존경했는데 지금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거든요. 사실 또 그렇게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대통령도 뭐 총리도 그런 게 현실입니다. 솔직하게. 다 만나보면은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40 넘으신 분들도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도 하고 다니고 또 저도 면접관으로 가면은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인상 더럽다. 이렇게 얘기할까. 저 사람 얼굴이 저리 더러우니까, 인상이 더러우니까 잘못 판단하겠지. 또 걱정할까봐. 공정하지 못하다고. 뭐 그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면접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잘하는 게 좋다. 내가 뛰어나다 해서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그 사람도 자기도 또 마찬가지 학생들 얼굴도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목소리도 들어보고 태도도 보고 이러면서 얘가 감정이 불안한지 얘가 좀 인상이 좋은지 내하고 계속 코도 맞아갖고 수업도 잘 들어올 것인지 또 열심히 나를 존경하고 따를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들어가고 싶으면은 연기를 해서라도 이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긴 대로 내 성격대로 살겠다. 이러면은 절대로 좋은 점수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진짜 간절해서 들어가고 싶다면은 연기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연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좋아할 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접관을 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접관을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교수의 인상이 더럽고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도 인상이 더럽고 성질이 더러울 것 같으면은 가면 안 되거든요. 솔직하게 인생 뭐 안 펴집니다. 뭐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학 선택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통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가리키는 면접들은 주로 많은 부분들이 좀 이론과 실전과 모의 면접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면접 이론이라는 걸 누구도 없습니다. 그냥 연습해보고 그냥 야, 너 말 잘못된 것 같아. 야, 머리 움직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면접도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도 좀 공부를 하고 질문의 의도도 좀 파악하는 방법들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요. 면접관도 이해하고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 이런 부분들 준비하는 이론 수업을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연습입니다. 사실상 많은 학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하거든요. 반복 연습을 하는데 반복 연습에서 절대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잠깐의 스킬만 좋아져요. 한 10% 20%밖에 변화되지 않는 거죠. 이론을 하면은 90%를 바꿀 수 있어요. 90%를요. 근데 사람들이 이론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왜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돌리고 고개를 왼쪽으로 적히는지, 왜 이 사람이 손을 움직이는지에 대한 심리적 변화를 가르치는 면접 강사들은 없습니다. 그냥 다 목소리 옷 깔끔하게 입어라, 화장해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론이 없기 때문이죠. 또 자기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도 답변을 단순하게 조금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전체 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뭡니까? 서론이 돼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얘기한 거 그대로 조금 문장 좀 따듬고 좀 말 좀 따듬는 것은 절대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전체 문장 그 답변의 구조를 짜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구조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첨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칭이나 모범 답안 같은 거.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이게 굉장히 다이아몬드처럼 중요한 경험이고 실력이라고 꼭 면접관에 이것만 하면 무조건 합격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면접관이 봤을 때는 그게 뭡니까? 갑이지 쓰레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별거 아닌 경험이고 별거 아닌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잠깐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면접관이 봤을 때는 그게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내 기준일 뿐인 거죠. 면접관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걸 가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면접관은 그거 듣기 싫은데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바를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을 잘 몰라요. 왜? 그 사람 입장이 안 돼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이런 짧은 면접은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면접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개인은 2시간 수업을 2시간 연습 뭐 30분에서 3시간 단체는 기본 수업 2시간 실전 면접 연습 1시간 30분 모의 면접 1시간 반 해서 5시간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면접 질문은 제가 미대를 보니까 여러 미대하고 뭐 그 학생들 자료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뭐 개인 신상이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전공 공통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를 해봐라, 뭐 자기소개 안 하는 데도 있지만은 뭐 미술을 시작한 계기가 뭐냐, 취미 활동이 뭐냐, 뭐 어떤 작가를 존경하느냐, 작품 활동하면서 보람찬 경험 뭐냐 이런 거 이제 사실은 이게 원래는 워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딱딱하게 있으면 당신 왜 작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쫄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소개라는 게. 내가 내한테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그거 들어보면 아니에요. 아니, 내가 평생 20년을 살아왔는데 19년을 살아오면서 내를 소개를 못하면 네 작품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항상 그래서 자기소개부터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만이 또 자기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데 안 하는 이런 또 대학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성향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핵심은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걸로 그냥 결정적인 겁니다. 앞에 거는 워밍업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데, 이거는 뭐 작품을 왜 했느냐, 가장 실험적인 작품이 뭐냐, 만족스러운 작품이 뭐냐, 아쉬운 점이 뭐냐, 고민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근데 대부분들은 아무리 19살, 20살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교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치원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는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진짜 잘하는 줄 아는데 와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교수 입장에 빈정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이 자식이 말이야 갑자기 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경험도 많고 나도 뭐 작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작품 전시회도 하는데 나 앞에 와서 이렇게 자랑질을 해?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예를 들면 인간이니까.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뭐냐, 아쉬운 점이 뭐냐, 고민한 거 뭐냐 이러면은 아닙니다. 저 아쉬운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너무 완벽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잘하면 대학 바로 와. 우리 학교 올 필요도 없지. 내 혼자서 혼자 연습하다가 그냥 작품 해갖고 전시하고 평생 살면 되지. 왜 대학 오려고 하느냐. 그래도 내가 좀 약간 좀 겸손하고 나한테 와서 뭔가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학생들은 뭡니까? 지적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커버하기 위해서 끝도 없이 자기가 대응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일정하게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 어포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들이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기업에 오는 아이들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박사학위 따가오면은 애들이 그 조금만 어떤 공격이나 지적질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령들이 좀 필요하고요. 포트폴리오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지적질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작품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수의 의도는 뭐냐? 내도 그래 뛰어나긴 한데 나보다는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잘 조금만 열심히 이런 것만 좀 지도해주면 너도 진짜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그런 지적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뭐 다 한 다리 건너면 알 수 있고 뭐 집안이든 학교 교수든 뭐라도 서로 알 수 있는 사이인데 왜 내가 체면 깎기 가면서 애들하고 욕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이 바닥분한데. 그래서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너 잘났네. 그러고 나서 탈락시키면 끝이에요. 괜히 지적질 해갖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 교수님 말이야 내 아는 교수님의 뭐 누구 뭐 친인척이고 뭐 알고 있는데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좁은 바닥에서 그럴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도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공 공통들 예술이냐, 뭐, 가치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한번 묻는 거죠. 뭐, 이렇게 물어주면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땡큐 베리 마치고, 안 묻고 그냥 작품 몇 개 묻고 뭐, 가라고 그러면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왜 이런 거 질문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정도 물어주면 땡큐입니다. 뭐, 관심 있고 너를 뽑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개수하고 내용을 좀 파악해보면은 당락이 결정됩니다. 당락이.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면접은 똑같습니다. 어떤 면접이든 질문은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당신이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우리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당신이 그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이야? 당신이 전공 공예든 조소든 동양하든 서양하든 이걸 할 수 있을 만큼을 이게 뭐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도. 그 다음에 전공을 학습 능력. 그래, 내가 어떻게 뭐 조금씩 뭐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학은 좀 스킬이 높아. 스킬이 높고 내가 전문 작가를 가기 위해서는 진짜 어려운 과정을 좀 거쳐야 돼. 진짜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힘들어. 물건도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동료들하고 협업도 해야 되고 선후배들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학에는 충성도. 뭐 이런 핫바리 대학 내가 왜 다녀야 돼? 내가 실력은 명문대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 다녀야? 이런 얘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뭐 어떤 터는 자기가 들어와 있는 대학에 대해서 교수들도 존경하고 교수들 실력이 객관적으로 좀 떨어질지라도 교수들을 맹목적으로 좀 충성도 해줘야 되고 또 대학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 뽑는 거예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 우리 대학에 자부심 갖고 있어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는 거죠.
질문을 들었을 때는 뭡니까? 야, 우리 대학에서 평판이 어떤지 이런 얘기는 내가 우리 대학에서 안 좋은 대학이 많이 그리 물어요. 인류 대학은 그리 안 물어요. 근데 안 좋은 대학은 묻는 거죠. 우리 대학이 뭐 서울대나 뭐 홍대보다 좀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예, 맞습니다.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뽑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 공예만큼은 국민대가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같이 맞장구 치버리면 야, 임마, 그런데 왜 우리 학교 오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딱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질문의 의도. 질문의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워딩이 그 표현을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다 알아들으면은 변별력이 없잖아요. 내가 약간의 워딩을 다르게 해도 다른 표현을 해도 이 친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원하는 의도가 뭔지를 닭구자 답을 알아들으면은 그 사람이 센스 있다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특장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장점은 너무 많죠. 장점은 너무 많은데 장점을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장점만 또 얘기하거든요. 또 단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리하다고 또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은 모든 게 뭡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게 시간이고 또 모든 게 처음부터 배우는 과정도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어느 한 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건 없다는 거죠. 내가 실력을 갖췄던 지식을 쌓았던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던 뭔가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스토리를. 내가 지금 잘한다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미술을 목걸이 가서 빵점을 받았는데 중학교 와서 미술에서 흥미를 써갖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공모전에 가서 당선도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는 제가 또 새로운 걸 미술뿐만 아니라 미술 철학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림만 이 스킬만 기교만 늘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시회 가보니까 그래? 이게 굉장히 이게 성장해. 그럼 대학 와서는 또 얘가 또 다른 영역하고 공예하고 조소하고 회화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겠구나. 이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의 성장인 거예요. 뭐 아무리 19살, 20살짜리 뛰어나도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성장을 하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 성장하는 과정이요. 제가 뭐 공부 안 하고 학교만 다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에 너무 관심이 있어갖고 학원 6개월밖에 안 다니는데 막 실력이 너무 뛰어나갖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야, 그러면 막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하고 미술 배운 놈 뭐 지금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여기가 인풋이 있고요. 여기가 프로세스,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아웃풋이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현재의 나가 지금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살아왔고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 가정적인 측면, 그 과정이 내가 고민도 없이 왔는지, 어려움을 겪었는지,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시작했는지, 이런 과정들, 고난의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하게 말하면은, 영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많이 그 문인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거든, 시인들한테요. 우리 많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시인들도, 그냥 술 먹고 갑자기 아침에 딱 해를 보면서 시상이 떠올랐다.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들 치고 노벨상 받은 하나도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작품은 시대의 고민을 같이 가는 거죠. 인생에 대한 고민, 시대의 고민, 국가의 미래, 사회의 가치, 그걸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다 테크닉 기교예요, 기교. 그런 게 비싼 작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들 작품 기껏해야 몇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중국 지금 현대 화가들은 1000억짜리 작가도 있습니다. 1000억짜리. 살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시대를 담는 거거든요. 시대 정신을 담는 거거든요. 철학이 있고요. 왜 사선을 치는지 모르고, 왜 동그라미를 짓는지, 왜 이 점이 왔는지, 왜 이게 하살포인지, 왜 빨간 글씨인지, 왜 세 줄이 안 하고 두 줄이 왔는지, 왜 45도로 왔는지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나라 미술가들 많이 만나서 미술의 폐장도 만나고 얘기한 게 당신들은 철학이 없다. 크리스티라든지 소도비 가서 이 팽크하는 애들은 묻는다. 왜 당신이 막 이 색깔이 노란색, 왜 녹색하고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넣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왜 줄을 두 줄을 치는지, 왜 45도를 치는지, 60도를 치는지 그걸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있어야 얘들은 이미 옥션에 올려요.
그 스토리 없는 작가는 안 올려요. 그래서 한국 작가들이 거의 못 올라가요. 제가 아는 친구들이 서도비에 그 팽크하고 감정하는 경영진들이 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죠. 저도 모르니까 이마 왜 이건 올리고 이건 안 되냐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국에 와서 또 열심히 그걸 가지고 미술의 회장들하고 다니면서 막 떠들으니까 이 친구도 저보고 고문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그 고문도 좀 했습니다. 미술의 회장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지식, 가정, 그죠? 현재 기술적인 거, 기법들, 재료. 지금 또 요즘 뭡니까?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포토샵부터 시작 일러스트도 하고 뭐 프리미어 가지고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지금 사람이 이제 손으로 하기는 어려워지니까 이제 컴퓨터로 많은 부분을 도입받아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 얻는 것도 뭐 챗GPT도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지브리도 뭐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외국에 가서 하는데 보는데 프랑스 사람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미국 사람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일본 작가들하고 얘기하고 중국 작가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돼야 되는데 통역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지금 뭐 외교가 안 되는 게 많은 부분이 영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통역하는데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바보들은 아무도 없어요. 통역이 듣는데요. 정상끼리 똑같습니다. 근데 둘이서 걸어가면서 얘기할 때 소통이 되면은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언어 통역의 한계입니다. 통역의 한계. 예술은 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가지고 작품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작품의 어디로 철학을 들으려면 언어가 돼야 되거든요. 외국어 해야 됩니다. 나는 한국에서 작품 활동할 거니까 유학 안 갈 거니까 영어 필요 없습니다. 독일어 필요 없습니다. 프랑스 할 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나라 작가들이 국내판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가서 홍콩에 가서도 옥션에 가면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어로. 누가 그걸 사요? 그 작품을 안 사요. 사도 싸구려요, 싸구려. 그래서 외국어 해야 됩니다. 외국어 잘해야 됩니다. 자기 작품은 속된 말로 조금 떨어지더라도 막 스토리만 잘 얘기하면은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고 해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저도 언어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여러 개 통역도 한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해법 같은 거 요즘 젊은 아이들 얘기하니까 해법 많이 얘기해요. 갈등. 요즘 너무 다 MZ세대가 이기주의죠. 혼자 애 키우고 부모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친구들 가니까도 양보도 절대 안 하고 이기주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매일 묻는 게 해법을 물어요. 모든 게 지금 뭐 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뭐 대학도 똑같이 해법입니다. 해법. 야, 너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어? 같이 일하는데 네가 양보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듣고 워딩을 듣고 진짜 이 친구 양보하고 진짜 인간성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런 판단하는 바보 같은 면접관은 아무도 없어요. 이 친구가 말하는 거 보면 목소리 들어보면 힘이 있는지 그냥 꾸며낸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 정도는 면접관은 기본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갈등의 원인이 뭐고 갈등이라는 게 어디에서 왔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과 갈등의 결과 갈등의 원인, 종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제가 대기업 임원들 승진하는 친구들 강연을 한 20년 하면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똑같거든요. 어떻게든 뒤통수 가고 상대를 밀어내고 조금 이간질해서 임원 다는 게 목표거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국장 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오래 해줍니다. 오래 했었는데 뭐 학생들도 이 정도는 좀 알고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답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조화라는 게 뭐냐? 갤론가 이거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 책에 있습니다. 책 내일 점심 전에 다 개인들이 다 보내드릴 겁니다.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책에 다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갤론이 뭐냐? 갤론부터 얘기할 두 가지씩을 듣고 싶다는 거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그리고 왜냐하면은 얘기하고 나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근거가. 자신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속된 말로 하면은, 구라죠, 구라.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근거가 내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들어도. 내가 말하는 사람도 자기도 좀 쪽팔리고 부끄러워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얘기는 했는데 내가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아침 매일 6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6시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한 이틀은 열심히 지키는데 3일을 못 지켜요. 1년은 지키긴 더 어렵죠.
제가 평생을 30년 동안 매일 5시 전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5시 일어나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사례. 그 다음에 이런 걸 왜 얘기하느냐 이러는 거죠. 예술가는 예술 작품으로 설명하고 인생의 결과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술가가 제가 인품이 좋아서 뭐 사람 친구가 많고 다 의미 없어요.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가치가 제로. 친구가 10,000명이 있는 게 마케팅이나 영업하고 보험 하시는 분한테는 친구 10,000명이 있는 게 어마어마한 자산이지만 예술가는 친구 1명도 필요 없어요.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작품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작품이. 작품으로 말하고 작품이 인생의 성과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야, 그래서 네가 어떻게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가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에 기결점이 있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거는 작품이에요. 작품. 예술가는. 미술도 똑같습니다. 작품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 얼마나 독창적인 거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다 질문을 던지는 건데 진짜 제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학생의 인생에 무슨 교수가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얘가 살아온 과정이 진짜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에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은 또, 너 작품 잘 그리냐? 예, 너무 잘 그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답변은 30초 이상은 해줘야 돼. 그게 A입니다, A. 교수한테 A죠. 그럼 또 교수가, 또 질문 또 던져. 어떻게 잘하는데 또 계속 던져야 돼요. 근데 내가 너를 합격시켜, 너는 내하고 내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야. 내가 너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왜 니한테 유리한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던져야 돼? 교수 그 짓 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 딴 놈들 적당하게 질문해도 답변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내가 여기 들어와서 나한테 배우겠다는 애가 줄을 서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너한테 답변은 성의도 없는 너한테 내가 답변을 잘하라고 또 질문하고 유리한 답변하게 계속 질문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잘났고 수능 성적도 좋고 작품도 잘 맞고 포트폴리오도 너무 좋은데 야 인마들이 나를 뽑기 위해서 나한테 계속 좋은 질문 자꾸 던져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요. 성인한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답변은 어떤 개떡 같은 질문이 오더라도 어떻게 질문이 짧더라도 나는 찰떡같이 얘기해서 30초는 일단 무조건 채워줘야 돼요. 30초는 채워줘야 돼요. 뭘 얘기하더라도 30초는 채워줘야 돼요. 그게 A입니다. A. 기본적인. 교수가 대충 질문했다고 학생이 대충 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충 질문하는 교수도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소한 30초 1분 정도는 깔끔하게 답변해야 되고 뭐 시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많은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접이라는 게 대학이 면접을 진행하는 목적이 뭐냐?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친구도 사귀고 선배도 만나고 선생도 만나고 원만한 인간관계죠. 목표는 그죠?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겁니다.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든 좀 그 사람 성격에 맞춰서 듣기 싫은 말 안 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 같이 해주고 뭐 이런 해주를 하면서 그런 관계를 갖는 겁니다. 대학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면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부적응자를 선별해서 제외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토익 성적이나 대학 졸업장이나 몇 가지 자료 서류를 보면은 이미 면접에 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역량은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 중에서 부적응자, 오래 근무하지 않을 사람, 조직에 목숨을 걸지 않을 사람, 이 사람들을 뽑아내서 추려내는 과정입니다. 추려내는 과정.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부적응자를 추려내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내 코드에 맞는 사람.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들이 자기 주관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뭡니까? 교수에 맞춰야 돼요. 자기하고 교수가 안 맞으면 가면 안 돼요. 그런 대학들은요. 아무리 좋은 대학도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술계는 그렇습니다. 예술계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교수의 철학이라든지 작품 세계라든지 인맥 네트워크를 내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이 바닥에서 내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아주 교수보다 더 뛰어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럴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훨씬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얘의 인생의 전체를
무덤으로 보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거의 영향력을 교수들이 갖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교수들의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코드를 맞출 자신이 없으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이 뭡니까? 유대를 원합니다. 어찌됐건 쟤도 정년까지 보장받고 또 좋은 소리 듣고 또 제가 뽑은 아이들이 나가서 공모전에서 당선되고 또 그래서 누구한테서 교육 받았는지 하면은 자기도 와서 기자들이 인터뷰도 좀 하고 텔레비도 한번 나오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얘기하는 걸 애가 열심히 받아줄 애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뭐 국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좋은 대학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맹문대가 뭐 스카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좋은 대학은 일단은 오랜 역사입니다. 오랜 역사. 역사가 한 300년, 400년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과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배출하겠다. 이 명확한 게 있어야 돼요. 사실 돈 많이 벌거나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버드나 옥스퍼드, 예일 같은 것들, 이런 데들, 캠브리지 같은 데는 유명한 정치인도 나오고 유명한 성직자도 나오고 유명한 예술가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명문대라는 게 돈 많이 벌거나 고시대에서 고위직 공무원 올라가는 사람들만 배출하는 거죠. 존경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명문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철학이 없는 거죠. 철학이 똑똑한 놈들 뽑아가지고 그냥 졸업시키고 여기서 경쟁해서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죠. 판검사 만들어내고 그게 명문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수들이 뛰어나야 돼요. 사실 뛰어난 교수가 있으면 좋아요. 노벨상 수상자 한 3명만 갖다 놓으면 저 지방대 제주대학도 금방 서울대 공대 뛰어넘습니다. 노벨 과학상 받는 애들 3명만 딱 갖다 놓으면요. 그거 배우려고 줄을 서지 않겠어요? 사실은 교수들만 뛰어나도 괜찮습니다. 사실 뭐 금방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드는 대학인데 교수들이 괜찮으니까 졸업장도 없습니다. 졸업장도 없고 아무것도 안 주고 학교도 없습니다. 캠퍼스도 없고 6개월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저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연습하고 저들끼리 토론하고 유명한 사람 불러서 하는데 하버드 학교 간 거 포기하고 미네르바 대학 갑니다. 대학이라도 할 수도 없는데 미국은 대학 설립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어쨌든 교수입니다. 교수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양성하는 자체 텍스트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외국책 번역해서 쓰거나 외국책 그대로 갖고 원서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울대도 똑같습니다. 서울대도. 뭐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한예종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이 세 개가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갖춘 데가 없어요. 서울대도 없습니다. 서울대 법대도 안 됩니다. 서울대 법대도. 공대, 경영학과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이론화 저술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어. 제가 가끔 이제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마강수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연세대 국문과에 마강수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저술 활동으로는 상당히 대외적인 어마어마한 인지도를 갖춘 거죠. 그런데 다른 교수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자기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약간 그 조직 이기주의들 시기 질투의 희생양이라고 보는 거죠. 마강수 교수 같은 사람들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학교의 레퓨테이션, 네임밸류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지, 그냥, 박사학위 10개 갖고, 폼 잡고 애햄 기리고 앉아가고 줄 찍찍 긋고 빨간펜 지적질 하는 사람들이 대학의 명성을 유지해주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책을 쓰고 저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강수 교수입니다. 마강수 교수. 그 사람 정신세계라는 작품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창의적이고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기존 교수들이 못 따라오는 거죠. 학교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제가 재단 이사장들, 총장들 많이 만나서 강의도 많이 해주고 상담도 많이 해주는데 이런 얘기 해줍니다. 당신들 아무리 폼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아무리 배출하고 판검사 배출해도 명문대 될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많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세 개 갖춘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의 고민과 면접관의 인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나는 대학 가는 게 인생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면접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인생 행로에 대한 고민,
편안한 학교 생활, 양질의 삶, 졸업하고 나서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도 가고 싶고 직업도 좋은 거 선택하고 싶고 돈도 좀 도움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되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졸업장 갖고 왔으니까 정말 너 좋은 대학교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듣고 싶고 면접관들은 여러 가지인 거죠. 자기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자기는 이미 꼰대죠, 꼰대. 저도 꼰대지만은 꼰대인데 젊은 애들하고 이제 소통해야 되고 19살, 20살짜리 애들하고 지금 이 나이에 애들 얘기 들어줘야 되고 뭐 사실 미쳐버려요. 저는 가급적 그래서 미성년자 강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근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학과의 특성, 학생들을 또 통합시켜줘야 되고 학생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대학 교수라는 그 자부심, 또 맹문대라고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뭐 프라이드에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갑니다.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우리나라 교수, 특히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은요. 그다음에 저 팽판도 유지하고 싶고, 특히 뭐 이런 바닥 좁은 데들은 또 예능은 더 바닥 좁잖아요. 뭐 그런 데서는 욕먹기 싫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 인품 좋다 이런 얘기 듣고 싶고 뭐 그렇게 해야 또 누가 또 작품이라도 하나 사주니까요. 교수들도.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우수한 학생, 명문학과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면접관을 판단하는 방법들입니다. 3단계죠. 뭐 지금 뭐 19살이라서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옛날에 16살도 결혼하고 다 했습니다. 애 놓고 다 살았습니다. 15살도 결혼하고, 특히 요즘은 더 세상 물정을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 아닙니다. 뭐 살아보시니까 19살, 20살도 주변에 친구도 유치원부터 친구도 만나보고 또 미술 실기학원에 가서 선생도 만나고 학교 선생도 만나면 인상 더럽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애들이라서 모르지 않습니다. 일단 인상을 보는 거죠. 인상. 이 사람의 인상을 보면 이 사람 성격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얼굴이 밝은지, 목소리가 맑은지, 행동이 올바른지, 빼딱에 앉아 있는지, 감정 변화가 불규칙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면접관의 구성입니다. 대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립 때는 교수들 낙하산 많습니다. 연고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요. 뭐 그래서 실력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든 꼰대들이나 좀 학과장 정도 되는 사람들, 원로 교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안 나오는 그런 학교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이 많아봤자 교수들 기껏 해봐야 65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제가 어른이라 생각하고 영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애들인데. 그잖아요. 65살 애들이에요, 애들. 애들인데도 이 자식들이 저가 나이 들었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 제로는 제자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그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성별이 편향적이거나 뭐 여자만 딱 있다든지 남자만 있다든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최소한 좀 약간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미래거든요. 나의 미래. 남자든 여자든 그게 미래거든요. 그 다음에 외부 면접관을 오면은 또 대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명문대 빨고 2진급, 3진, 뭐 좀 밑으로 대학 가면은 외부 면접관들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교수들이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면접관에 질문하는 방법들. 대학의 장점이나 사실은 뭐예요? 너가 똑똑하니까 내가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학생이 자기 세일즈를 해서 대학을 오는 게 아니라 대학이 세일즈를 해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거든요. 우리 학교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진짜 너 바보가 예를 들면 실력이 좀 떨어지지만 너를 4년 동안 나를 딱 믿고 따르면 너를 진짜 유명한 예술가로 만들어줄 수 있어. 나는 그럴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좀 우리 학교 와. 사실은 이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 내가 실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판단해볼게.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잠깐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건방진 태도죠. 건방진 태도인데 이걸 누구도 건방지다고 얘기를 못해요. 저도 얘기를 안 하죠. 어쨌든 대학의 장점이나 교과 과정도 학생의 내 실력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학생의 실력이나 인성을 파악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작품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유 없이 압박 면접을 한다든지 면접에 성의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기록된 자료 여기에 치중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어쩔 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면접에서 이 사람들이 변별력이 없다고 본다는 거죠. 변별력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좀 성적이 떨어지는지, 내가 성적이 좋으면은 무리할 필요가 없고, 내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은 무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면접이 변별력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면접관은 뭡니까? MZ세대와 공감도 해줘야 되고, 사실은 아이들이 성장 잠재력이거든요. 19살, 20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실력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릇만 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든 4년 동안 잘 키워서 유명한 예술가를 만드는 게 교수들의 목표고, 그 사람의 임무입니다, 임무. 그 임무를 할 책임감이 없으면 교수질을 하면 안 돼요. 숟가락 놓고 집에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그런데 성장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지 논리력, 직관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뽑아야 그 학과가 발전합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자기하고 코드만 맞는 사람을 자꾸 뽑으려고 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로 인식해야 돼요. 학생이 제 종이 아니에요. 늦게 태어났을 뿐이지 쟤보다 실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실력 늘 것 같으면 뭘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90, 100살 먹은 놈들이 전부 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나이 관계 없습니다. 1살짜리도 100살 먹은 사람보다 더 현명할 수 있고 더 실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트너라고 생각해야 돼요. 파트너라고요. 교수들도 면접관들도 이런 얘기를 자꾸 학부모님들도 선생들 만나면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애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거든요. 자기도 학교에서 루틴하게 일상적인 반복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력도 안 늘고 이미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창의성도 얻고 하려면 질문의 태도가 다르고 질문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꼬리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도 아직도 죽지 않은 거예요. 성장이 교수인데도 50, 60인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좋은 교수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의 간판보다는 교과 과정이 좋다든지 교수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서로가 뭡니까? 파트너로서 공생입니다. 공영 서로 영광스러운 길을 같이 가는 것이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가지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월급 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이 커가는 거죠. 월급은 사실은 밥 먹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그거 갖고 살 수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사실 교수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근데 대부분들은 사실은 뭡니까? 교수의 인간성이 좋아야 되느냐 실력이 좋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인간성도 좋고 실력이 좋으면 땡큐 베리 마치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미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 인간성은 더럽더라도 실력이 좋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수가 실력은 개떡 같은데 인간성은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50점짜리입니다. 50점짜리. 근데 만일에 뭐 경영학과나 법학과 같으면 이게 맞아요. 근데 미대나 예체능 예술계는 인성 개떡 같아도 실력 좋아야 됩니다. 실력. 인맥 좋고. 애들을 조지더라도 뭡니까? 실력이 꽤 조지면 괜찮아요. 애들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실력도 없으면서 조지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욕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예체능은 뭡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의 조금 더 중요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인간성 아무 쓸모 없습니다. 교수의 인간성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대학이라는 게 뭔가 대학을 판단한 요소입니다. 면접관의 인상, 뭐 교수입니다. 교수의 인상이 좀 좋아야 되고요. 목소리가 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얘기한 사람의 그 컨텐츠보다 사실 목소리에 호감이 더 가거든요. 목소리가 약간 호소력이 있고 안정적이고 클리어해야 됩니다. 탁한 목소리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제 술 먹어서 탁한 게 아니고 원래 탁한 겁니다. 원래 탁한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야 돼요. 목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 목소리가 좋으면 뭐든지 누구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내용보다는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의 구성, 아까 얘기 드렸죠. 나이,
뭡니까 면접관 젊은 교수도 있었고 나이 든 교수도 반드시 흰머리 희끗희끗한 놈도 한 놈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됩니다. 한성으로 있는 그런 조직은 분명히 학과는 문제가 있습니다. 면접관의 태도,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학생 보고 내가 인만에 우리 학교 들어오려고 열심히 설명해봐. 네 장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좋은 학과 가정하고 너를 진짜 어떻게든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밥도 안 먹고 퇴근도 안 하고 매일 도서관에서 학과 사무실에서 교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360, 24시 언제든지 찾아와. 내가 네 작품 못하면 내가 같이 만들어줄게. 흙도 내가 비벼줄게.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제가 거의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면접장의 분위기, 전반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면접관의 실기 능력 평가, 면접관도 좀 작품 능력이 있어야 돼요. 면접관이 괜찮은 작품 해야 됩니다. 예체능은. 쟤도 못하는데 애들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인성도 조금 봐야 되고요. 그런데 너무 개떡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하는데 애들을 조지는데 애정이 있어서 조지는 거하고 자기가 열등감이 있어갖고 조지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애들 조지는데 열등감에 조지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애정이 있어서 조지면 자식도 알아듣고 제자도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좀 모진 얘기도 하지만 들으면 내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 뭐 이럴 때는 선생들이 사실은 애정이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제가 감정에 의해서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지리산 골짜기인데 그때는 제가 다닐 때 전기도 안 들어왔습니다. 뭐 산 골짜기에 아주 골짜기 해발 몇백 미터에 읍내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은 차도 하루 안 다니는데 거기서 오고 하니까 그거 오면은 귀양 온 거예요. 선생들이 제가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은데 그거 와가지고 와서 밥도 제대로 없고 뭐 시골에서 촌지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시골 다락농 농사 짓는 사람 돈도 없고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은데 그거 와서 하면 그거 푸는 방법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진짜 뭐 뺨도 많이 때리고 어린 애들 막 초등학교 1학년도 뺨 때리고 이랬거든요. 정말 인간성 더러운 놈들이 많았죠. 저는 욕했어요. 지금도 욕합니다. 애정이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인성도 중요합니다. 면접관의 어깨 인지도, 예술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평판받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제자라는 게 내 살아가는 도움이 돼야지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면접관의 자기에 대한 자부심, 그죠? 자기가 예술에 대한 어떤 열정, 실력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롤모델이 돼야 돼요. 롤모델이라는 게 20살의 롤모델이 뭡니까? 40살의 롤모델, 60살의 롤모델, 80살의 롤모델, 100살의 롤모델이 달라야 돼요.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지금 유명한 내가 로댕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얘기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로댕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피카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죽어야 되잖아요.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빨리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깨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작품에서 열정을 가졌을 때의 롤모델, 또 내가 교수로서의 또 롤모델, 내가 또 일정하게 자녀를 키웠을 때 롤모델이 달라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롤모델이 계속 시프팅 하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롤모델 하나 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초등학생 때도 이순신, 중학생 때도 이순신, 60이 돼서 이순신이 되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자꾸. 롤모델로 적합하냐에 따라서 굿 유니버시티인지 명문대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학 교육이 바람직한 게 뭐냐, 굉장히 좀 학술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제가 대학 교수들 총장들하고 재단 이사장들 강의를 너무 많이 다니고 있는 거 가져왔어요. 이거 준비하는데 별로 그렇게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겁니다. 하도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사회적 변화라든지 국가 경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이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대학만큼 안 바뀌는 조직이 없습니다. 얘들은 아직도 50년대예요. 50년대, 60년대 벗어나지 못했어요.
창업,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하고 있는 사업에 들어가서 신세대들이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성세대 못 이긴다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을 찾는 거죠.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부르고 재작년에 죽은 사람이 가조우 이나모리라고 교세라 그룹의 회장인데 그 사람이 취직을 못해서 자기가 아무도 하지 않는 세라믹 쪽에 그 콘덴스하고 세라믹 쪽에 해가지고 매년 20%씩 성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교세라 그룹이라고 있는데 복사기도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창직. 일본은 90년대부터 창직을 하라고 그럽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자기만의 직업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걸 안 가르쳐주지. 아직도 스타트업에 창업에 아직도 몰빵을 때리는 거죠. 최소.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는 창직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직업을 해야 되고요. 다양한 외부 콘텐츠도 활용해야 되고 외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예술가라 해서 재능 갖고 못 먹고 산다고 얘기했죠. 영어 통역 사업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죽을 때까지 배우겠다 생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글쓰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 간단하고 내용이 없어요. 제가 예술가들 만나면 왜 이거 했냐면 자기도 몰라요. 그냥 그때 영감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절대 작품 비싸게 못 팔아먹습니다. 누구도 감동 못 시킵니다. 자기가 개떡처럼 만들었더라도 찰떡처럼 멋있게 스토리만 텔링하면 점 하나 찍어놓고도 팔아먹습니다. 점 하나 찍어놓고도. 바나나 하나 붙여놓고도 그것도 100만 달러 받습니다. 미친 거죠. 미친 놈들이죠. 근데 왜? 스토리가 있으니까. 바나나 25센트 밖에 안 한 거 가지고 100만 달러 받는 미친 놈이에요. 다이소스 가서 테이프 갖다 붙이고. 재료비 500원도 안 들어간 거 가지고 몇십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사요. 왜? 스토리가 있으니까. 글쓰기를 잘해야 돼, 글쓰기요. 작가가 아니라, 미래도 글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글쓰기. 그 다음에 자기 직관력과 통찰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근데 우리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행시 합격하고 제가 기재부 가서 국장하고 차관하고 나온 아이들도 나와서 자기 소개서 하나 제대로 쓸 아이들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직관력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료를 요약하는 거죠, 요약. 우리는 요약하는 거로 순서 바꾸고 사자성어 붙이고 볼드 처리하고 굵게 처리하고 그게 분석이라고 그래요. 분석 아닙니다. 요약입니다. 양키들은 분석 기법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인풋과 프로세서, 아웃풋처럼 모든 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보기관에서 분석과장으로 일을 했고 또 제가 분석을 대한민국 유일하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많이 가르치고 다닙니다. 분석 기법들을. 제가 유일합니다. 20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분석 기법만.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상담해주면 땡큐 베리 마치지만 그래 줄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것만 알아요. 부모가 제가 의사 하면은 자녀도 의사 되고 이러라는 거죠. 왜? 자기가 의사 되는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어깨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케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영역은 몰라요. 그리고 또 이미 뭡니까? 자기가 직업을 선택한 20년, 30년 전하고 또 이 아이들이 지금은 또 선택하는 지금 현재하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살아갈 길의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내 경험만 있을 뿐이거든. 근데 지금은 막 뜨는데 20년, 30년 후에 없어질 직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의사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지금 갑자기 SK 하이닉스에서 연봉 1억 5천 주니까 공대 간다고 지금 난리치고 의대 가진 놈들 자퇴 쓰고 공대 간다고 이러지. 또 내년 뒤라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다고 또 난리 칠 거예요. 인생이 70년, 80년이 남았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2년, 3년마다 뒤죽박죽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사들이든 교수들이든 미래를 예측할 능력 없어요. 대한민국에는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로지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얘기 떠드는 거예요. 학생의 적성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안 보는 거죠. 부모의 희망, 가정환경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학생의 선호입니다. 제가 죽는 것보다
죽음을 각오하고도 하고 싶은 열정, 즐거움, 즐겨야 되거든요.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예술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굶어 죽더라도 오늘 저녁에 그림을 그리다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에 몰빵을 때려야 되거든요. 제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100살까지 살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밥 먹고 똥 싸고 웃고 울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살아도 내가 100년처럼 가치 있게 살면 되는 것이지 100살까지 산다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세상에 뭔가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고 뭔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내 이름이 남고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면은 하루를 살아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떡처럼 살고 대통령하고도 손가락질하고 욕 얻어먹고 뭐 이런 사람보다 그 사람도 100살 살면 와 하겠어요. 욕만 계속 더 얻어먹는 거죠. 오히려 자식들한테 그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학생이 제가 정말 즐겁고 좋아하는 게 미술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시켜서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면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바꿔야 돼요. 바꾸고 다시 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학생의 직업 진로는 뭡니까? TV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친구나 쟤나 뭐 비슷한데 나나 친구나 뭐 다 비슷한데 막연하고 환상적이거나 목표 없이 운명에 맡기거나 부모의 요구나 강압에 의해서 다 선택하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대법관들도요 만나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제가 중학교 때 미술을 너무 그래가지고 화가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두드려 패가지고 법대 가가지고 변호사 판사 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나이 60이 되니까 인자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막 이렇게 퇴근하고 로펌에 등록해놓고 돈 많이 주니까 1년에 한 10억 이상씩 주니까 뭐 돈 버는 거 별 신경 안 쓰고 가서 이제 섭작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거의 제가 의사들도 진짜 너무 즐거워서 지금도 60 돼서도 의사 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만나본 적 없어요.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하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퇴직 대상이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강의해주고 상담해주고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다시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저도 뭐 어쩌다 보니까 밥 먹고 살다고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가진 것이지 제가 이걸 명확하게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의 젊은 학생들은 이제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부모들이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다 해보고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 입장에서 저도 부모인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대화가 필요하고 자기 고집하고 부모의 생각, 관념, 경험들 이런 부분들은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제3자를 맡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그 성계자들이나 이런 애들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뭐 삐뚤어지고 마약하는 애들이 있는 것들이 부모가 자기가 살아온 걸 강요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유럽의 귀족들은 자기가 안 가르칩니다. 미술하는 선생들 성 하나 있으니까 귀족이라는 기본적으로 캐슬 하나는 가지고 있는 성 하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여름방학 때 집에 오고 2달 동안 있으니까 그 성에 방이 많으니까 그냥 시인 하나 불러가고 얘한테 얘기 듣는 거예요. 내가 안 가르쳐요. 미술은 미술하는 사람, 문학은 문학하는 사람, 피아노는 피아노 사람 잠깐 와서 그 한 2달 동안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빵 구울 때 빵 하나 더 구우면 돼요. 돈도 안 들어요. 방도 빈 노는 방 있고 그렇게 해서 돈 몇 푼 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데 와서 고성 같은 데 와서 한 2달 동안 휴가처럼 와서 놀면서 자기 영감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 안 줘도 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들은 실리콘밸리 그냥 던져놓고 실리콘밸리 자기 연명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게 빌 게이츠하고 1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자기가 빌 게이츠처럼 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이 3대가 안 가는 거예요. 3대가.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세상에 대해 깨우치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억압적으로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우리나라가 귀족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귀족도 안 나오고 오래가는 명문 가문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유럽은 300년, 400년 가거든요. 가문들이 전통을 가지고.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진로를 선택하면 공부에 흥미도 없고 전공과 전혀 무관한 직업을 선택하고 학교나 교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인생에 대한 불평분만도 늘어나고 사회에 대해서 불평분만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뭐냐? 면접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일단 비전입니다. 비전. 내가 죽지 꿈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꿈입니다. 나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예술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헌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 개발 끊임없이. 지금 요즘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럼 컴퓨터가 그림을 그리는 거지 네가 사람이 그리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꼰대예요. 꼰대입니다. 꼰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AI 같은 거 이런 것들, 컴퓨터 이런 것들도 잘 다뤄야 되고요. 예술도 뭡니까? 이제 하나가 아니라 소양화, 동양화, 조각, 공예 모든 게 이제 패션 디자인까지 다 통합된다는 얘기입니다. 융복합입니다.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하나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법입니다. 해법.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천재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료와 교수와 또 아니면 전혀 이질적인 조직들, 이런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인들,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 하시는 분이 나한테 예술적 영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 신분과 직업과 학력을 벗어나서 만날 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할 수 있는 융합.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대화가 안 돼요. 나는 넥타이 메고 가고 이 사람은 한 달도 안 갈아입은 그 때 묻은 옷을 입고 앉아갖고 누워있는데 가갖고 내가 넥타이 메고 화장 멋있게 해갖고 앉아갖고 야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안 돼요. 그럼 나도 똑같이 일주일 정도는 머리 안 감고 때국무 흐르는 옷 입고 가서 앉아있어야 대화가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리 내려가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에 맞는 내가 대학을 나왔지만 이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에 맞는 용어를 쓰고 그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삶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내가 노숙 한 3일은 같이 해봐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고 넥타이 메고 야 내가 사실은 영감이 필요한데 너 살아온 인생 한번 좀 얘기해봐. 얘기 절대 안 해주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해법입니다. 사회가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뭡니까? 도전정신입니다. 도전정신. 도전과 창조.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뭐 K컬처 요즘 얘기하고 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심히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음악밖에 안 되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더 뭐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해외에서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핵심 중장기 성장 계획. 내가 30살이 됐을 때 40살이 때 어떤 작가 내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60살이 됐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을 내고 그럼 60살이 돼서도 돈 벌겠다고 작품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60살 되면 이제 자기 주변에 나눠주고 뭔가 도운 거 베풀을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60이고 80이고 전부 다 제 주머니에 돈 챙길 거 어떻게든 그밖에 없는 거. 제 욕심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인생 살면 불행한 거거든요. 나이에 맞는 생각과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그 60 먹은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열심히 살고 밥벌어 먹고 살고 막 자충우도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와 있을 뿐이고 나이가 들은 거지 제가 어른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어른이 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가 되는 교육도 우리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이가 든 거죠. 나이가 든 거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나이가 든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성장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 도전적인 실천, 창의적인 예술가로 성장하겠다. 뭐 이런 거죠. 결국은 뭡니까? 예술가는 작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다 개털입니다. 개털. 작품이 좋아야 됩니다. 작품이.
작품이 코딱지만한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은 모르도 작품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 교과서에 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야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뭐 고래청자, 이조백자 얘기하지만 기껏해 30억도 안 합니다. 중국 1800년, 1830년대 만든 중국 도자기는 3천억짜리도 있습니다. 3천억짜리. 우리는 500년 전에 많은 고래청자 30억도 안 합니다. 이조백자는 5억짜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애들은 100년, 150년도 안 되는데 지금 3천억, 4천억 합니다. 3천억, 4천억.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자기는 고래청자가 세계 최고고 어떻고, 비치색이 어떻고, 이조백자가 어떻고, 다 국뽕입니다, 국뽕. 해외에 나가보지 않고 해외 옥션에 안 가본 사람들, 해외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 떠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는 좀 해줘야 되겠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미래가고 뭐 예술계 하는 사람 학생들 제가 상담해 줬는데 뭐 성과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자꾸 저보고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라고 해서 뭐 제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좀 공개적으로 이런 걸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 생각도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도 편협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어떤 예술가보다 다양한 경험도 하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술 쪽에도. 거의 뭐 FBI나 이런 데들은 뭐 위작 같은 거 이런 거 추적하고 수백 년 동안 뭐 미국이 맨날 외신 해외 토픽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덜란드에서 다락방을 이렇게 갑자기 벽이 두꺼워서 보니까 뜯어보니까 2차 대전 때 나치의 약탈을 피해 가지고 외조부가 여기 숨겨놓은 그림이 세 점이 나와서 피카소다. 뭐 사실 많은 게 구라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하면은 그게 탈세도 관계돼 있거든요. 탈세요. 세금을 안 내니까요. 탈세하려고 이 숨겨놨다 빼내가지고 뭐 그때 거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그 FBI하고 국세청에서 그거 다 가서 조사합니다. 그럼 뭐 그 색깔 물감의 그 연도, 그다음에 그 종이의 재질 그거 다 뜯어갖고 검사하고 몇 년도 만든 또 그걸 또 찾아내요. 종이도 또 옛날 그때 1930년대 종이를 또 찾아내고 뭐 300년 전에 종이를 어디서 가지 만들어 옵니다. 그걸 찾아서 위작하고 하는 게 미국 FBI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데 가서 교육도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예술적 보는 눈도 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오래돼서 멈췄는데, 뭐,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 뭐,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고, 또 많은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는 게 또 있으면은 지금 잠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퍼스널하게 개인적인 거라서 사생활 노출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씩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책은 저희가 다 써놨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출간이 늦어지는데, 내일 아침에는 아마 교보에서 팔릴 것 같습니다. 팔리면 오전이라도 늦어도 오후까지는 등록된 전화번호로 해서 저희가 책을, 이북입니다. 이북. 공개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책을 비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뭐, 10,000원짜리 책인데, 가치는 150페이지 좀 넘는데, 가치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많은 내용들이 구석구석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다 들어있고, 또, 뭐, 읽어보시면은, 뭐,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키워왔고, 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뭐, 정년퇴직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제가 결혼식 줄에 선 아이들이 50대 중반은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고 이렇게 한데 좀 연식이 있습니다. 연식이 있고, 경험도 많고요. 경험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같이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저도 기꺼이 그게 뭐, 제 경험을 나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 지혜도 나눠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